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웰 에이징과 웰 이팅, 잘 먹는 것과 나이를 슬기롭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웰 에이징이라는 것은 몸과 우리 정신이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고, 웰 이팅은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궤적이 우리가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먹게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두 살을 먹게 되고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웰 이팅과 웰 에이징 사이에는 서로 그러한 그 사이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상의 어떤 공통 키워드는 제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밸런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도 예를 들어서 나이는, 우리가 신체적 나이는 한 70대인데 정신적인 나이는 한 80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 연령은 한 60대인데 신체적 연령은 80대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 건강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게 균형 잡힌 어떤 그러한 노후의 생활의 밸런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이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어떤 균형 있는 어떤 그런 식생활을 하는 것처럼 서로 연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년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넘어가지만, 요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생각할 때, 어,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는 뭐 나이는 한 70이지만, 아직은 나 그래도 청년 못지 않아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나는 아직,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이는 다, 저희 용산고등학교 식구의 동기들은, 현재 뭐 70대 초중반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이 어떤 현재 그 태어난, 날로부터 기준해서 현재 나이가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또 물어보면 나는 아직도 뭐 50대 못지않은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그러한 연령에 걸맞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또 고민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런 식사의 양이나 질로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섭취하는 식사의 양이 늘어나고 절대적인 인구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우리 식품에 대한, 식량 자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꾸준히 늘어나는 그러한 식량 자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과연 공급은 어떻게 그 증가해 왔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식량 자원이 그 공급이 늘어나기 위해서 과연 지구 생태계에 초래한 비용은 어떤 비용을 초래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현재 우리가 계속 식량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무한히 우리가 식량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식량 자원 생산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어떤 우리 그 식량 생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가능한 건데, 과연 우리가 요즘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러한 염려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그러한 식량 자원 생산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어떤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식량 생산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면 우리가 생산 방법에서 어떠한 그러면 그 환경 우호적인 친환경적인 그러한 생산 방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일례를 소개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친숙하실 겁니다. 이거는 한 3달 전인가요? 우리 김익기 교수가 카톡을 통해서 노인 연령 우리가 노인 연령으로 대접받기 위한 어떤 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뭐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대해서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를 우리 김익기 교수가 카카오톡에 서베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부 쉬운 2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같이 전부 모두가 기타 한 분을 제외하고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이제 또 46명이 70세 내지는 75세는 돼야 노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드를 놓고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노인이라는 이 정의가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동아시아 노인복지연구소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소년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환갑진갑 다 지나간 사람처럼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노인들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환갑진갑을 지나야 비로소 이제 노인이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하시는 어른이 계시면 그게 동네 잔치가 될 정도로 아주 떠들썩한 그런 잔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환갑을 넘기시는 노인들이 많지가 않으셨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게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한 60년 전에는 노인의 정의가 한 55세 정도로 해서 노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은 70세 이세니까 한 15년 이상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도 상당히 젊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뭐 우리가 노인은 한 70세 내지 75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불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한 75세가 된 분한테도 노인이라는 말을 직접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나이보다 많으면 10년, 뭐 그래도 한 뭐 몇 년 정도는 아주 젊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주 젊은이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도 참 젊게 보이고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나이로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그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전부 참여하신 분들께서 스스로를 평가해 봤을 때 신체적인 연령은 몇 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정신적으로 연령은 몇 세가, 로서 판단을 하시는지, 또 경제적인 연령은 어떠신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적인 연령은, 경제적인 여유로움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나이에 들어서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이전에는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 출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 그 아주, 두 손, 아주 걷어붙이고 열심히 맹렬하게 일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후 준비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 지금, 우리 노후 부부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연령은 한 뭐 50대 내지 60대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우리 여기 최인정 박사 여기 의사시지만, 나와 계시지만은, 나는 의사인데 뭐 나이 80 가서도 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전혀 난 뭐 어려움이 없다. 이럴 때에는 사실은 자기 연령을 스스로, 한번 물어볼 때 경제적인 연령은,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꺼낸 경제적인 연령은 아직도 어떤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면, 그분은 한 뭐 50대라든지 60대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50대, 60대 뭐 그게,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슈를, 삼았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아직, 내 나이는 70이지만, 나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한 60대만큼 활발하게 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면은 과연 60대 현재 나이는 한 70대 중반이지만, 내가 지금 신체적인 나이나 정신적인 나이나, 그 다음에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그 나이가 60대라고 한다면 그 60대에 걸맞는 영양 섭취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젊게 생각하면 젊게 생각하는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한국영양학회에서 연령별로, 남자와 여자의, 하루 섭취 열량을 최소한도 몇 칼로리는 섭취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규정한 건데요. 영양학회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65세 내지 74세 때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2000칼로리의 어떤 그런, 열량을 주는 식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라면은 1600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떤 하루, 생활 환경 하에서 어떤 적절한, 어떤 권고를 받았을 때 그 권고 사항이 이렇게 뭐 2000 칼로리라든지 1600 칼로리라든지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면, 상당히 좀 이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대한, 충고가 최근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 미국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평균 한 10% 내지 20%는,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그 건강 컬럼을 쓴,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침을 거르는 것은, 좋은, 식사 습관은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식사를, 빠지지 않고 하되
그러면은 어느 어떠한 식사를 아침 식사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을 때 얼마만큼 식사를 하니까 아침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먹고 그 아침의 구성이 이를테면 뭐 베이컨 뭐 두 쪽, 소시지 하나, 계란 후라이 뭐 두 개 이런 정도의 빵 한 쪽을 먹으니까 내가 하루 생활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상당히 좋더라. 그러면 그게 바로 적절한 아침 식사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아침을 걸렀을 때 점심이나 저녁 나머지 두 끼를 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다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생활은 아니다. 이런 이제 권고를 했고요. 특히 여기에서 가운데 나오는 프로테인, 단백질이 전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 중에서 한 7% 내지 20%는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은 특히 이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몸으로 다 그 영양으로 섭취되는 게 아니고 적지 않은 부분이 또 우리가 축적이 되어서 이게 또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적정하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어느 정도까지 어느 형태의 식사가 가장 완벽한 식사냐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치로 가장 하루를 아침 식사 같으면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아주 좋은 식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식사에서 섭취해야 될 그런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탄수화물은 한 65% 내지 65% 내외, 단백질은 아까 7%에서 뭐 15% 내외, 지방은 15%에서 20% 내외의 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하루 식생활 할 때 우리가 접하는 탄수화물의 이제 공급원은 여기 뭐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단백질은 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그다음 제가 다루었던 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의 공급원으로는 뭐 버터, 라드, 돼지기름, 그다음에 팜유, 그다음에 콩도 역시 그 지방 공급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그럼 제가 전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쭉 해왔던 일이 이 콩을 우리가 사람의 식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가축에 급여하는 그 사료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게 콩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콩이 이제 우리는 단백질과 지방을 얻을 수 있는 공급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콩이 실제 거래되거나 아니면 우리 정서상으로 어떻게 그 분류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우리는 콩을 그 전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왔고요. 미국에서는 그 신데렐라 크롭이라고 그래서 신데렐라 작물로 콩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화에서 콩쥐 팥쥐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반해서 팥은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 신데렐라 역시 아마 그런 정서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는 어떤 그런 콩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데렐라 크랍이라고 불리어진 그 어떤 역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콩을 심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한 1920년대, 30년대 그때부터 콩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콩을 수확을 해서 그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해서 콩을 재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콩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이제 그 콩을 심어서 그걸 그대로 수확하지 않고 놔두면 그게 땅을 비옥하게 하니까 그 비옥한 땅에다 그 다음 해에 이제 옥수수를 심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미국에서 2차 대전이 참전을 하면서 그 대부분 그때 이제 하나 식용유의 공급원은 카튼이었는데 이 카튼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 면화를 충분히 이제 재배를 못 하게 됐을 때 대신 이제 콩을 심어서 그걸 콩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과 어떤 식용 유지의 공급원으로 이제 그런 작물로 자리가 잡게 됐지요. 그래서 신데렐라는 그 하나의 다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데렐라 클럽으로 이제 그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뭐 5대 곡물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고 국제 시장에서는 오일시드 기름을 얻기 위한 그 농작물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이제 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콩이 그 단백질의 공급원이고 지방의 공급원이라고 그랬는데 콩에는 19% 가까이가 이제 기름이 들어 있고요. 36%가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불용성 그 탄수화물이 19% 정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되는 그 탄수화물이 9%, 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여기 콩이 우리가 곡물로 알고 있지만 곡물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거기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은 뭐 미미하고요. 주로 콩에 들어 있는 기름과 단백질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은 우리가 프로테인은 주로 이제 그 가축 사료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고 있고 기름은 우리가 식용유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콩을 전체 이제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콩을 뭐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뭐 대두유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간장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발효식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하면 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의 지방과 한 37% 가까운 그런 그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짜고 콩깻묵을 만들어서 콩깻묵을 가축의 사료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2022년에 콩 수요량을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3만 톤 콩이 수입이 됐습니다. 단위는 천 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콩은 13만 톤을 국내 생산을 하고 130만 톤을 수입을 해서 작년에 한 143만 톤의 콩이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콩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두박도 이제 수입을 하는데요. 대두박은 뭐냐면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콩깻묵이 대두박입니다. 그래서 그 대두박은 단백질이 굉장히 한 80% 가까이 높아서 가축에서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대두박이 작년에 74만 3천 톤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었고 167만 톤 정도가 수입이 돼서 작년에 240여만 ton의 이제 그 대두박이 수요가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을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얻고 싶은 것은 대두박 생산이 74만 3천 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내 생산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콩은 아까 콩 수입 130만 톤의 콩을 수입했다고 그랬는데 이 130만 톤의 수입한 콩 중에서 한 100만 톤 정도를 우리가 그 가축의 사료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 100만 톤 정도를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을 이제 대두박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공급을 한 거고요. 167만 톤은 그야말로 대두박 형태로 수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생산된 74만 3천 톤도 전량 수입된 콩에서 얻어진 거고요. 더해서 완제품으로 167만 톤 정도의 대두박이 수입됐기 때문에 작년에 가축 사료로 사용된 240만 톤의 대두박은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한 거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그 옆에 이제 대두유는 그 생산 국내 생산은 수입된 콩을 가공을 해서 한 20만 톤. 그 다음에 이제 그 콩기름의 형태로 한 37만 톤을 수입을 해서 전체 한 57만 4천 톤의 대두유를 우리가 소비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콩에 대한 수요가 잠깐 앞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그 여기 보시면은 콩의 형태로 130만 톤을 수입을 했고 대두박의 형태로 한 160여만 톤, 그 다음에 대두유의 형태로 한 20여만 톤, 30만 톤 가까이 수입을 했는데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실제 콩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한 1970년대로 보면 됩니다. 1970년대까지는 우리가 국내 한 25만 톤 정도의 콩이 수입이 되어서, 국내 생산이 되어서 그 국내 생산된 25만 톤의 콩은 전부 우리가 식용으로 썼고요. 그 콩을 기름을 짜고 남은 콩깻묵을 대두박을 사료 원료로 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콩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하게 된 것은 여기 그래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런 꺾은 그래프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74년부터 이게 그 기울기가 급격히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내 생산은 한 20만 톤 내외로 생산량이 변치가 않은 데 비해서 우리가 콩을 급속하게 수입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콩의 우리가 수요가 130만 톤 이상 증가하게 된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콩을 전통적으로 바로 식품으로 활용을 해온 그런 형태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콩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소비를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콩 소비량 중에서 한 85%, 90%는 우리가 콩의 형태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콩을 기름으로 짜서
식용유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난 콩깻묵을 가축 사료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고기를 소비하는 형태로 우리가 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1970년도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옐로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어, 소우유니까 소우유와 맨 위에 파란 꺾은 그래프는 계란,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세 개의 그 밑에 있는 그 그래프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비량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전부 포함을 해도 이게 한 5kg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재작년에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한 55kg 이상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소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그 축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소사료에 돼지 사료 아니면은 닭을 기르기 위한 사료에 이런 단백질원으로 콩깻묵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가 축산물 소비가 10배 이상, 지난 1970년 대비 한 50년 동안에 10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늘어났고요. 그 10배 이상 늘어난 그 육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수입을 하고 아니면 대두박을 수입을 하고 아니면 대두유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생산된 콩과 함께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콩 수요를 촉발시킨 그러한 드라이빙 포스는 우리 경제가 발전되면서 동물성에 기반한 고급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고기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료 생산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콩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고 콩 제품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것은 아까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단백질 식품 수요가 늘고 이제 그러면서 가축 사료의 어떤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식용유의 어떤 원료로 콩기름을 이제 소비하게 되면서 콩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그 기름과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중국의 예를 들면 더욱더 이제 그 단백질과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콩의 수요가 얼마만큼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이 그래프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은 콩의 수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콩을 적지 않게 수입을 했는데 이제 중국도 경제 개발이 되면서 그 지금 오늘날은 뭐 세계 제2의 1인당 GDP 기준으로 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여기 여러분들 그래프에 보시면은 1990년대 지방과 도시의 그 육류 소비량을 지금 이 그래프는 보고 있는데요. 약 한 30년 동안에 지방은 한 3배 이상 3.5배의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늘어났고요. 도시는 한 2배 가까이 동물성 단백질의 그 소비가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콩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가축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 소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 가축의 사육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급격히 늘어난 가축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제 콩에서 콩기름을 짜고 난 콩깻묵을 가축의 가축 사료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이 지금 한 1,800만 톤 정도의 콩을 자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 기준으로 해보면은 한 1,800만 톤 정도의 콩을 생산을 해서 한 뭐 3, 400만 톤 정도의 콩을 해외로 수출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1,600만 톤의 국내 생산은 그대로인데 반해서 9,600만 톤의 콩을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이 빨아들이는 그 원자재의 어떤 그 수입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뭐 1,600만 톤 내지 1,800만 톤 콩을 생산을 해서 그냥 그 자급자족이 됐었는데 고기 육류 소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뭐 9,600만 거의 1억 톤 가까운 콩을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입한 콩의 양이 13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9,600만 톤 하면은 몇 배입니까? 한 50배, 60배 가까운 그러한 콩을 우리보다 60배 이상 콩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는데 중국의 인구가 한 뭐 15억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보면 아직도 중국은 우리보다 1인당 콩 소비량은 많지는 않아도 그 워낙 인구가 많고 그 많은 인구가 어떤 특정 원료의 어떤 그 수요자가 되면 그게 블랙홀이 돼서 빨아들이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130만 톤 수입을 하는데 중국은 9,600만 톤의 콩을 수입한 걸로 보면 그 농산물 수요의 어떤 시장 규모가 이렇게 이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그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 왜 콩의 수요가 덩달아서 늘어나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람도 균형 잡힌 영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열량의 한 15% 정도는 이제 저 경우로 보면 한 15%가 이제 그 단백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못지않게 이 가축도 단백질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 어, 돼지한테 우리가 급여하는 사료의 양이 한 6k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닭 1kg를 얻기 위해서는 한 2.5kg의 그 사료를 줘야 되고요. 또 소는 뭐 워낙 큰 동물이어서 25kg의 사료를 이제 그 소에 이제 그 급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소비를 1kg 늘린다고 하면은 그 수입이건 그게 국내 생산이건 그 1kg 육류를 얻기 위해서 어 6kg 그 한 뭐 돼지 같은 경우는 6배 많은 그러한 사료를 우선 돼지한테 주어서 그 돼지로부터 준 사료의 6분의 1 정도를 우리가 고기로 섭취하는 거니까 이만큼 이게 동물성 단백질은 고급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방에서는 한 3.5배의 그 육류 소비가 늘어났고 대도시는 한 뭐 거의 2배 가까운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그 결과가 어, 작년에 약 1억 톤 가까운 콩을 중국이 수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 우리나라가 그 콩의 수입이 우리가 평균 한 25만 톤 정도의 생산이었을 때 1960년대 초만 해도 콩을 수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경제 성장이 되면서 이제 그 콩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고 또 식생활에서 식용유를 먹게 되니까 콩 소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중국의 예도 들었고 우리나라 예도 들었지만 우선 이게 세계 식량 시장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한 그 몇 배 이상의 그 식량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1990년에 약 53억이었던 인구가 2020년대에는 이제 한 80억 가까이로 이제 됐고요. 이게 2050년이 되면 100억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인구가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위가 어, 불변인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렇게 식량 자원에 대한 수요가 승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경제가 확대가 되면서 중산층으로 편입되어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식량 자원의 어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이제 그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유엔에서 그 공표한 인구의 어떤 그 변화를 봤습니다. 그 우리 인구가 현재 한 80억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유엔이 2015년에 발표한 것은 뭐한 2050년에는 한 97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식량 자원을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한 2050년에 이미 한 인구가 100억 정도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가 경제 확대 그 어떤 어떤 그 덕분에 이 동물성 단백질이 섭취가 늘어나면서 이제 식량 수요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세계 도처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개발이 일어난 거지요. 농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식량을 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유통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제는 뭐 유엔이 이게 국제 공동체가 이 들어서서 우리가 세계 100억 인구가 됐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어떤 식량 섭취를 계속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차관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3년부터 13년에 이제 그런 그 부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기한을 해서 2015년에 이제 그 유엔 총회에서 그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 그 발전 목표 이거를 1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다 하나같이 우리 식량 자원의 어떤 수요를 촉발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빈곤을 퇴치하고요. 두 번째 기아 상태의 어떤 그런
놓여 있는 사람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여기 여러분들 여덟 번째 보면은 경제 성장에 더불어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뭐 이와 같은 그 개발 목표를 가지고 하되 이것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열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이밋 액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그런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기후가 산업화 이전보다 그 1.5도 내지 2도를 넘기지 않는 그러한 그 기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 지구촌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지속 가능한 그 발전 목표가 채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이것은 뭐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 식량 수요가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를 정리해 본 건데요. 처음 세 아이템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좀 예를 들자면 경제가 발달되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중산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뭐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도 한 50% 내지 10%가 중산층이 늘어날 거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50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100억 인구 중에서 현재보다 중산층 인구가 50%에서 70%가 늘어난다고 하면 식량 자원 생산은 지금보다 2배 이상 필요도 할 거다 하는 그러한 학계의 그런 예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럼 지금까지 이제 아까 우리나라도 1970년에 들어서 비교적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콩을 수입을 하던 나라가 작년에 130만 톤 콩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고요.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콩을 수출하던 나라가 작년에 1억 톤 가까운 콩을 수입을 할 정도로 식량 자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식량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메꾸어 왔냐면 전통적으로는 그 개간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바다를 메꾸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림지 같으면 나무를 베어내고 해서 이제 이 농경지를 확대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경지 생산 면적도 그 개간이나 이런 그 농경지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사업을 통해서 메말라서 농사를 활용하지 못했던 땅도 농경지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농업 생산이 증대될 수 있게 첨단 과학들이 어떤 그 농업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근한 예가 지금 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그 오른쪽 그 우의 사진이요. 우 상단에 있는 것은 아마존 열대 우림이 이제 그 벌채를 해서 그 화전을 해서 농경지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그 우림과 농경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진을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의 그 슬라이드는 그렇게 이제 그 아마존 그 열대 우림이 농경지로 전환이 됐을 때 이 대규모 그 농경지에 이 트랙터들이 들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 이 이제 그 사진들인데요. 우상단에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상징적인 설명인데 그 농사의 이런 그 통신 위성 우리가 군사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통신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띄웠던 인공위성을 우리가 오늘날 그 GPS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 농업 생산 현장에 어떤 이런 GPS를 이용한 그 농업 생산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아래 좌하단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농경지가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농경지를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어떤 병충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땅이 광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필요가 없는 거를 해서는 이게 그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 거니까 게 됐냐면 이 농경지를 분석을 해서 각각의 어떤 구획당 그 농경지의 어떤 유기물질의 어떤 그런 구성 형태를 어떤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좌상단에 보는 트랙터가 이제 어떤 그 농장의 한 구역을 들어가면 그 통신위성이나 군사위성으로 개발됐던 그 위성에서 GPS를 활용을 해서 내가 현재 그 트랙터가 지나가는 땅에 비옥도를 아까 이제 토양을 사전에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입력을 시켜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소가 풍부한 지대니까 질소 비료를 넣을 필요는 없겠다 해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서 이 트랙터가 지나가면 질소에 대한 비료는 그 적게 주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영농을 할 때 통신위성과 땅의 비옥도를 그 서베이를 해서 그거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라이즈를 해서 이게 영농에 활용하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수확권은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웬만한 트랙터들은 다 GPS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 농경지로 전환된 그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우림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아마존 우림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 라든지 스마트라라든지 인도네시아나 이쪽의 밀림지대를 우리가 그 우림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그 오른쪽 사진은 지금 아마존 우림이 이제 오른쪽에 농경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인도네시아나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열대 우림을 개간을 해서 팜 플란테이션, 우리가 왜 팜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시는 그 작은 열매가 이게 팜 커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씨앗을 채취해서 이게 기름으로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팜 커널에서 이제 그 얻어지는 기름이 팜유가 되고 이 팜유는 우리가 이제 식용유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팜유의 증산이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우하단 슬라이드에서 브라질에서 아마존 그 열대우림이 농경지로 개간이 됐을 때 얼마만큼 이게 농산물의 그 증산이 이루어졌냐면
브라질은 2000년도에 3,900만 톤 콩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약 4천만 톤의 콩이 생산되었던 브라질이 20년 후에는 그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억 3천만 톤 콩이 생산이 됐고요.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뭐 더하지요. 그 팜유가 2000년에는 830만 톤의 팜유가 생산이 됐었는데 20년 후에는 4,600만 톤의 팜유가 생산이 됐고요. 뭐 말레이시아도 한 20년 동안에 한 80% 이상의 이제 증산이 이루어졌는데 이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우림이 농경지로 전환이 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러면 이 열대 우림이 농경지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두 줄의 어떤 그러한 써머리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실태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뉴욕 타임스에서 이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 저자를 인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브라질에서 2015년 한 해에만 2,000평방 마일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농경지로 개간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000평방 마일 같으면 대한민국 면적이 한 2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면적이 농경지로 전환이 된 거지요.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브라질의 농경지 열대우림이 농경지로 전환된 것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특히 브라질의 이제 볼소나로 그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22년 대통령으로 이제 그 재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친산업적이고 굉장히 그 친자본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 그런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그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훼손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그 마피 비오마스라는 프로젝트는 이 비정부 기구로서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친환경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환경을 연구하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져서 그 마피 비오마스 프로젝트를 이제 그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평가가 볼소나로 대통령 시절 때 2021년 단 1년 동안에 약 6,500평방마일이 열대우림이 훼손되었다. 그러니까 2015년에 2,000평방마일이었는데 불과 7년 후에는 6,500평방마일이 열대우림이 훼손된 거니까 무려 규모로 따지면 한 3배 이상 정도의 훼손이 일어난 거지요. 그렇지만 이게 브라질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고 또 이게 환경단체나 아니면은 비정부 단체니까 다분히 좀 과장될 수는 있으니까요. 6,500평방마일이 훼손됐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브라질 정부조차 2022년 그 볼소나로 정권 마지막 그 해였죠. 그때 이 사람들이 상반기 6달 동안에 1,600평방마일이 훼손되었다. 농경지로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으니까 약 3,200평방마일이 훼손이 된 거니까 그 훼손된 그러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제 그 기후,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서 항상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이게 얘기가 되면 아마존 그 레인 열대우림의 훼손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떤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퓰리처 센터가 퓰리처 센터는 여러분들 뭐 퓰리처 그 기자 퓰리처상 알고 계시지요?
그 퓰리처 센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워낙 그 방대한 사회적인 그 지구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독립 개개의 어떤 그런 신문이나 방송으로서는 취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억세스도 좀 제한이 돼 있고 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재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신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구촌 전체에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데에도 그 개별 그 신문이나 방송 매체가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가 있었을 때 그 퓰리처 센터가 이제 이런 것을 지원해서 심도 있게 이제 그런 탐사를 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고 그것을 보도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이제 비영리 기구인데요. 퓰리처 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맷 샌디라는 사람이 그 아마존 열대우림의 훼손 실태를 이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은 한 300만 평방 마일로 한 어림이 된다고 그러는데 1919년 현재 그 약 17%에 해당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미 파괴가 되었고요. 아까 이제 볼소나로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계속 이와 같은 훼손이 일어나면 2030년이 되면 아마존 우림 면적의 27% 정도가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학자들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아마존 열대우림의 20%에서 25%가 훼손이 되면 그건 우리가 인류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 열대우림의 기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미 임계점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 슬라이드 다시. 그래서 이런 열대우림에 대해서 왜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화두에 올리는지 하나의 이제 그 좋은 예인데요.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 아마존 훼손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아마존 전체 우림에서 27% 정도는 전혀 나무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초래하냐면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냐 현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아마존 열대우림의 훼손은 우리가 강우 패턴이 아주 완전하게 바뀔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금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아마존 열대우림에 중요하냐면 대기 산소의 20%가 지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아주 그 장성한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약 1000리터의 수증기를 증발을 해서 아마존 열대우림 전체로는 약 2000억 리터의 수증기가 아마존에서 방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현재 대기 산소의 20% 정도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구촌 곳곳에 그 강우 이런 시스템을 이룩하는 것이 아마존에서 배출하는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그렇고요. 아마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표에 열을 가두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가
식량 자원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 농경지를 확대해 왔는데 과연 농경지는 필요한 만큼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이 남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 확대에 따른 어떤 비용을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하는 그러한 그런 비용을 우리 지구가 이거를 부담할 수 없다면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우림을 농경지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을 그런 경제 개발을 못하게 하는 데 따른 어떤 국제사회의 분담금을 누가 얼마를 낼 것이고 누가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의문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만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농경지는 확대가 되더라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또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후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가 계속됐을 때 계속 농산 식량 자원 생산에 우호적인 어떤 자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량 자원은 뭐 표토의 유기물이라든지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의 에너지, 물의 융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콩을 수입을 우리가 130만 톤 정도 수입을 해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콩을 130만 톤만 수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콩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그런 물도 같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즉 여기에 이제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스 폴리시 그 인스티튜트 지구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사한 것은 곡물 1톤 생산에 물의 소요량은 한 1000톤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까 전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지구촌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확대에 따라서 중산층이 늘어났을 때 지금보다 2배 많은 식량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담수량, 프레시워터의 70%, 그 다음에 육지 면적의 37%가 전부 농업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분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제 왜 우리가 농산 식량 자원 생산을 하는데 환경을 염려를 해야 되냐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 식량 자원 생산에 필요한 그 환경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촉진이 되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는 또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극단적인 가뭄 패턴, 뭐 가뭄이 계속되거나 가구가 호우가 집중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농산물 생산에 우호적인 그러한 그 자연 환경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 부족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비교해보고 우리는 뭐 우리 어렸을 때 비교를 해보면 세수하고 손 닦고 그 다음에 취사하기 위해서 뭐 밥 짓고 설거지하고 하는 물 외에는 별로 쓴 적이 없는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뭐 샤워도 하루 한두 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이 부족하면 우리 커뮤니티에 여러 아주 뭐 많이 있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은 상당히 부문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앞으로 식량 자원 생산에서 물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물을 이제 그 지하수에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사막화가 촉진이 되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 슬라이드가 몇 번이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저걸 아, 여기서 안 거의 나타나는데. 음, 지금 이게 하나 사막화의 한 예인데요. 이게 아까
곡물 1톤 생산에 물 1000톤이 이제 그 소요된다라는 얘기를 한 그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이제 서베이를 해서 발견한 것이 어, 우리 흑룡강성 해일공장이 흑룡강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중국의 농업 그 허브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에 그 지하 수면이 약 2m 정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지하 수면이 낮아진 것은 이 농업 부분에서 그 물을 많이 끌어다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업용수로 이제 물을 많이 지하수를 이제 그 끌어 쓰다 보니까 그 에퀴퍼라고 그래서 지하수를 이게 그 저 품고 있는 그런 그 지층 여기에 그 물이 줄어들어서 마치 석유의 매장량이 고갈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2000년 한 해에만 지금 2m 정도의 지표 수위가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그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물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예가 아주 재밌는 게 나와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는 그게 저 대표적인 그 사막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물은 강이 이제 없으니까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이제 후보댐을 만든 그 댐에서 끌어 쓰는 그러한 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물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애리조나에서는 생활용수 그 다음에 식용수를 쓰고 있는데 애리조나의 그 버카이라는 그 아주 그 자그만 도시는 그 도시의 거주 인구가 한 11만 5천 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11만 5천 명의 거주자들이 그 1년 동안에 쓰는 물이 35억 갤런이니까 1갤런이 뭐 3.8 리터니까 약 한 130억 리터의 물을 인구 11만 5천 명을 가진 곳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버카이에서 최근에 어떤 그 개발 프로젝트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냐면 30만 명을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11만 5천 명이 필요한 물의 양이 130억 리터인데 그러면은 30만 명을 더 끌어들이려면 500억 리터의 물이 더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제 그 애리조나주는 지하수 그저 보호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큼 엄격하냐면 현재 그 부동산 어떤 빌딩이나 집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이 자기가 건물을 짓고 이거를 분양을 할 때 그 구매자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냐면 여기에 너희들이 당신들이 집을 사고 공장을 짓고 아니면 빌딩을 짓고 하지만 이 빌딩이나 집에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용할 물밖에는 우리가 공급을 못 해준다. 이것을 반드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후에는 또 다시 이제 물 공급을 받기 위한 또 공급 계약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지하수의 고갈 상태라든지 아니면 댐의 어떤 그런 후보댐에서 공급되어지는 물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게 100년 후에는 니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물이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1980년대에 이제 그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에 주지사가 아직 살아 있고요. 지난 2월 달에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인터뷰 결론은 지하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30만 명의 새로운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도시 개발은 이건 나이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지하수가 물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요소인지 이게 좀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과 땅과 어떤 기후 그 생태계 파괴 때문에 그 농경지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한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농업의 개념이 지금 바뀌어지는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농업의 과학의 어떤 그런 발달된 그 사실들을 융합을 해서 우리가 농업에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이 대두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식물성 유사육류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좀 시도가 됐던 건데 어떤 식품을 이용을 해서 그 식품의 어떤 그런 주성분을 만들어서 그걸로 식품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콩깻묵으로 무슨 인조고기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인조고기 같은 것을 이제 저는 여기서 플랜트 베이스드 및 애널로그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이 왜 지금 새삼스럽게 여기서 이슈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 먼저 돼지를 배불리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고기 1kg에 5kg의 그 사료를 줘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돼지한테 곡물을 주어서 그 돼지고기를 얻어서 그걸 사람이 먹으면은 낭비가 심하니까 우리가 그 저 곡물을 그냥 먹자. 곡물을 그냥 먹되 그냥 먹으면은 맛이나 영양이나 어떤 그 식감이나 이런 게 천연 고기를 먹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천연 고기에 아주 똑같은 맛을 가진 그러한 대체 육류를 유사 육류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는 그런 이런 그 식물성 곡물을 바탕으로 한 인조 고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지금 상장되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농업의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이건 작은 규모의 온실이지만 이거를 뭐 아주 공장처럼 높게 지어서 각각 이제 그 트레이를 깔아서 천장까지 깔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필요한 농작물을 농사를 짓는데 그 생산 요소가 필요에 맞게 관리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 여기 실내 농업은 흙이 필요 없습니다. 흙이 필요 없고요. 식물이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 유기 오가닉 컴파운드 그러니까 유기물 같은 것 그런 영양분을 물에 타서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하듯이 물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온도도 그 물에 뿌리를 내린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몇 도로 맞춰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뿌리 말고 잎이 또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동화 작용을 아주 최적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내 온도는 몇 도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까지도 전부 컴퓨터라이즈드가 돼 있고 또 거기 좀 더 나가면 심지어는 이산화탄소도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런 식물은 성장을 하니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몇 퍼센트까지 넣어줘야 최적 상태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가. 이렇게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농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양육이라는 건데 이거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고기를 만든다는 건데요. 현재 실내 농업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도마도의 3분의 1이 실내 농업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생산성이 있냐면 노지 재배 대비 물은 10분의 1만 들어가는데
수확은 최대 에이커당 4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통적인 농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농무부에서는 이거를 트래킹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농업이면은 이게 미국 농무부에서 생산이나 이런 추세를 현재 트래킹을 할 텐데,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약 지금 한 2,300개 정도의 실내 농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평균 면적을 한 100에이커, 12만 평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평 정도의 어떤 그 땅 넓이에서 거기다 빌딩을 져서 이제 실내 농업을 하고 있는 게 2,300여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농무부에서 실내 농업에 대한 그 트래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대신할 수 있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이 실내 농업에 대한 자금이 투자 규모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2019년 이래 지금 30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넬 대학의 이제 그 교수가 이걸 전문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선식품은 전부 실내 농업에서 재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양육은 뭐 문자 그대로 이건 세포 농업인데 동물의 어떤 줄기세포를 떼어내어서 그걸 인비트로, 그러니까 이거 체외에서 칼슘 미디움, 그걸 배지라고 그러나요? 그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 매체가 이제 컬처 미디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러서 필요한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현 상황은 2001년에 이제 배양된 고기를 만들어내겠다는 특허 출원이 2001년도에 출원이 됐고요. 이해에 미국 항공우주국도 앞으로 우주 탐험에서 장거리 그런 우주 비행을 할 때 그 우주 항해사들이 섭취해야 될 그런 동물성 단백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포 농업을 통해서 육류를 조달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3년에 이렇게 세포 배양을 통한 소고기로 햄버거 패티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이걸 만들기 위해서 30만 불의 어떤 돈이 투자가 되었고, 기간은 한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아까 햄버거 패티를 30만 달러 들여서 이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020년에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동물의 세포를 배양을 해서 고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동물의 줄기세포는 아직 그것이 가지로 이제 분화되기 전이니까 이 줄기세포로 이제 이게 지방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단백질로도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세포지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배양된 지방육을 만들었는데 키로당 약 15,000유로가 들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약 6유로로 낮추겠다. 그러면 이제 상업성이 있다는 거죠. 2020년대는 인도에서 실제 사료를 주고 먹인 닭을 통해서 얻어진 닭을 이제 가공한 거죠. 닭을 가른 거. 이 간 고기를 배양육을 통해서 치킨 민스를 더 싸게 만들었다. 그런 게 있고요. 2020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그렇게 세포 배양된 닭고기를 안전하다. 이러한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40 이와 같은 그런 그 배양육이
현재는 어떤 그 장애에 부딪혀 있냐면 생산 비용이 실제 축산을 통해서 얻어진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소고기보다 아직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아직 그 단계에는 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2040년에 그는 위키피디아의 의 어떤 그러한 소개 아닙니다. 이거 제가 로컬 우리나라 이제 뉴스 매체가 AT 티컨인가요? 키언인가 이 시장 조사 그 리서치 회사를 인용을 해서 이제 발표한 것이 2040년에는 전 세계 그 육류 시장 중에서 약 35%가 그 배양육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 위로 한 번만 더 전 단계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2040년에 배양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 거냐. 그 연구소는 35%를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해서 2004년에 테슬라가 설립이 되었고 20년 만에 지금 전기 자동차가 아주 자동차 시장에 큰 어떤 그런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배양육에 대한 어떤 현재도 아직은 미미하지만 2040년에 가면 정말 한 2조 달러로 그 전체 육류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거의 한 30, 40%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육류에서 이제 배양육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저도 좀 재밌게 이걸 봤는데 그 윈스턴 처칠 그 영국 수상이 1931년에 자기가 우리가 뭐 닭고기를 뭐 예를 들어서 닭 가슴살을 먹기 위해서 닭 한 마리를 전체를 닭을 길러서 나머지 닭은 이게 닭을 생명을 도축을 해서 어떤 생명을 없애고 나머지는 그렇게 다른 닭을 길르기 위해서 소비되어지는 그런 사료를 먹여서 얻은 것 중에 우리가 실제 소비하는 부분은 지극히 작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 배양육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한 사람이 처칠 수상이라고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이거는 다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잘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면 걱정이 많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이제 우리가 다들 염려하는 것이 환경 파괴, 그 다음에 늘어나는 인구에 우리가 어떻게 또 적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염려가 많은데 적어도 이런 그 새로운 농업이 태두가 되면서 적어도 우리 자음 세대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큰 식량 문제로 어려움은 없겠다 하는 쪽에 제가 지금 초점을 뒀었습니다. 어때 지금 도움 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 염려했던 부분들이 하나 해소가 됐으면 우리 주변에 참 그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하게 했던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할 수 없었겠다, 염려할 필요는 없었겠다 하고 안도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저는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후세들이 과연 어떤 이렇게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점점 기후 변화가 심화되어지고 있고 이랬을 때 인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안심을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잠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 해왔던 일이 이제 식량이라든지 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인지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우리 김 교수의 주문이 노인연구소에 이게 발표니까 행복 만들기에 어떤 그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좀 비관적인 생각을 했던 그 분야가 있었을 때 그것이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긍정적이 되고 낙천적이 된다면 이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의 이제 그 클로징 멘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의 지금 결어로 이걸 썼습니다. 자, 이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